예, 경인사연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학술지 구독료가 많이 인상되면서 학교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경인사연 출연 기간을 한번 봤더니 지난 5년간 약 18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30억 원의 예산이 그 학술지 구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학술지 플랫폼과 DBP와 키스, 그래서 보니까 24개 중에 22개, 21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국외 학술지 세이지, 와일리는 7개, 7개, 8개 기관이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24개 기관이 학술지를 개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구독하고 연간 구독료 인상률이 제각각인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개별 연구 기관들이 해서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 논문 플랫폼 업체로 해서 DBP가 가장 큰데 24개 기관의 연간 약 30% 정도 인상된 걸로 나옵니다. 근데 교통연구원 같은 경우 1년에 70% 올라갈 거예요. 행정연구원은 100% 넘게 인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내 학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학 도서관들이 공동행위 이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계 가장 연구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경인사연의 주요 기능을 한번 보면 국내 연구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인사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어떻게 경인사연의 네트워크 내에서 같이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면 최근에 맞서가지고 오픈 액세스 운동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사실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부분이 밑바탕이 데이터베이스로 잘 깔려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경인사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외국 학술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망이 좀 분리돼 있어가지고 아직은 전체적으로 이제 못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경인사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몇십 년 동안 각각 분열되어 있는 연구소를 경인사연 체제로 갔다는 것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하자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 지난해 12월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미 세계 최대 출판사 엘스비어와 오픈 액세스 체결했습니다. 경인사연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안 하면서 경인사연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경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평등이라든지 국가적 과제에 관련 연구 왜 코로나가 완화되면 해요? 5년 10년 걸려서 있을 일을 지금부터 해야죠. 경인사연 있으라는 이유는 그거 아닌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경인사연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 연구원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다 합쳐도 될 것 같아요. 합쳐서 중복되는 거 아주 공통 연구로 국가 기관 과제를 해야 될 거, 정책 과제를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아마 프로젝트 발주명을 한번 쭉 리스트를 짜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 이러면 또 청년정책 연구원 만든다고 할 겁니다. 뭐 하면 무슨 연구원 만든다고. 자,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제연구원이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원적으로 지금 경인사연이 그동안 출범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근원적인 계획을 종강까지 구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 네네. 여쭙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하고 계시죠? 네네네. 지금 현재까지 몇 개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해 새로 만든 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이제 관련된 지금 거. 무려 작년 9월 말까지 네네. 28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저렇게까지 표현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성력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가이드라인 잘못 주면 가이드라인 지키면 면제부가 될 가능성도 항상 있죠. 근데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지난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참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그 주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서 더 포괄적입니다. 법에 있는 거하고 가이드라인이 더 포괄적인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이제 법에 정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는 정도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보면은 유럽의 GDP를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개인 특정의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준들하고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을 보면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보면 뭐 기술 개발, 투자 연구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나열된 걸 쭉 했을 때 과연 과학적 연구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근데 GDP를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유럽 개인정보 감독관에서는 의견서에서 단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은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홈페이지에서 과학적 연구는 시장조사 또는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상업적 연구의 목적에 개인정보 처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상업적으로 이게 다르게 활용되는 걸 의미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는 순간 거의 다 풀어주는 꼴이 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자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제언을 해야지, 자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순간 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우리는 지켰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무리가 따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통과돼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해충돌방지법에 부동산 거래액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이 대상자가 2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보관해야 될 때가 각 지자체, 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이 다 포괄됩니다. 과연 15,000개 이상 되는 그걸 개별적으로 그 기관에서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개인정보 보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해킹됐을 때 사실 해킹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돈이 드는 거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고위공직자는 재산이 등록을 하고 공개하면서 다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 그 연결성. 사실 그리고 15,000개 기관에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연속성, 매년 바뀌는 것들 따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은 인사혁신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권익위에 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조사하고 싶으면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로그 관리를 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각 데이터 재산이나 이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의 표준화,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자 200만 명의 그 재산에 했을 때 매년 쌓였을 때 그 데이터 양이 얼마가 되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권익위원장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보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괄기구고 권익위와 인사처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보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걸 구축해야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대한 남발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과 그다음에 제가 어제 권익위에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발되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남발에 관해서 저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최근에 특히 뭐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의 저희가 만들고 있는 지난해 만들었던 가명정보라든지 지금 이제 AI 관련되는 사항 또 앞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하는 아동청소년 이런 가이드라인은 사실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있어야만 예를 들면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군가는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루다 사태에서도 봤던 것처럼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용을 몰랐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완벽하진 않더라도 좀 내고 또 충분히 계속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버전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기술 발전에 따라 플렉시블하게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준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전 낫다는 생각을 한 면도 있다라는 걸 의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제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200만이라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느냐, 이제 공공 클라우드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어제 권익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뭐 답변이 있었다고 하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충분히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네. 주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28개 가이드라인 네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 있던 걸 삭제를 하거나 없애줘야 될 걸 적극적으로 없애고 통합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네. 그걸 안 해놓으면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이 보면 아까도 봤듯이 법에서 주어진 것보다 너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좀 엄밀하고 해줘야지만 실제 그 운영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가이드라인이 여러 번 지켜짐에 따라서 일종의 판례라든지 이런 게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을 했지만 보면은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그다음에 따라서 금융위가 하고 있고요. 위치정보는 방통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신용정보법은 일반법이고 두 개는 특별법이라 특별법에 우선 적용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 이 특별 다른 쪽 부서 방통위와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이 지켜야 되는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범한 토스뱅크입니다. 토스 앱을 통해서 은행을 다 쓸 수 있겠다고 있는데 일반 송금하는 앱이죠. 거기서 은행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토스뱅크를 가입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금융위하고도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토스 증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은행 이용하는데 증권의 왜 정보를 제공해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보면 이런 부분은 금융위 업무소관이라서 뭐 개보위가 크게 관여하지 않았죠, 그죠? 네. 근데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최소 정보의 수집, 명확성, 그 다음에 보유관 제한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감원 담당 부서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인터넷 은행의 출범 성공이라는 지능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보편 규제의 원칙하고 지능 목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충돌되는 네.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 위치정보의 경우도 그렇게 됐는데요. 과연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실 보면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권한들 이게 명확해져야지만 각각 다른 차원의 것들을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 것도 핸드폰 본인 인증하고 금융 쪽에서 실명 인증은 레벨이 좀 다르고 층위가 다릅니다. 다르면 그 다른 거에서 보편적인 것과 각 층위에서 구별해서 개인정보를 다뤄줘야지만 제대로 될 수가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말씀해주신 그 가이드라인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지금 토스 증권의 제3자 정보 제공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금융위하고 좀 협의해서 다뤄볼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도 당연히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능 목적으로 이제 개인신용정보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위 규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정책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도 출범하는 과정에 저희 관련된 기능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위치정보법 말씀도 해주셨는데 위치정보법 중에 가장 중요한 개인 위치정보는 앞으로 개인정보의 소위 앵커 정보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관할 문제는 지난번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대로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통위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큰 원칙 하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수님 준비됐습니까? 예, 유동수님 질의해 주십시오.